(11번) 봅니다. 다음 중 승진은 했지만 직무 내용이나 임금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승진의 유형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선 승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알아볼까요? 자, 우선 직급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직급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원에서 뭐 과장으로, 이런 식으로, 과장에서 뭐 차장으로, 차장에서 부장으로, 이런 식으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 또는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직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해 위로 올리는 제도를 직급 승진이라고 하고요. 직능 자격 승진은 직능이라는 것이 직무 수행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업원이 보유한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시키는 제도, 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 능력을 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신분 자격 승진은 직무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구성원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오래 근무했는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 몇 살인가, 이런 인적 요건에 따라서 오래 일하는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승진시키는 거를 우리가 신분 자격 승진이라고 하고, 역직 승진은 조직 구조 내에서 어떤 관리 체계를 위해서 라인상의 직위를 상승시키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용 승진은 직무 중심이 아닌 융통성 있는 인사관리를 위해 실질적인 변화 없어요. 승진은 했지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름만 바뀐 그런 형식적인 걸 우리가 대용 승진이라고 하고요. 조직 변화 승진은 승진 대상은 많은데 자리가 모자랄 때 조직 자체의 어떤 체질을 개선시켜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직위를 늘려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윗자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제도를 조직 변화 승진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발탁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의 직능, 직무 수행 능력과 업적만을 평가해서 일을 그때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승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발탁 승진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승진은 했지만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없지만 이 직위 명칭만 바꾸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경력 개발의 기본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커리어, 이 경력을 우리가 근속 연수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서 이게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데, 자,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이 근로자의 소질과 적성, 지식, 경험, 기타 어떤 능력들과 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직무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라든지 적성, 선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적재적소,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적정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승진 경로의 원칙은 기업 내 어떤 직위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뭐 사원, 대리, 계장, 과장, 뭐 차장, 부장, 이런 계층적인 승진 경로로 형성되고 정의되며 기술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명확한 승진 경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근속 연수가 됐든 직무생 능력이 됐든 이런 경로를 확립하고 그에 따른 승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승진 경로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후진 양성과 인재 육성의 원칙. 후진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후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찌됐건 한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점점 나이도 들 테고 그에 따라서 뭐 역량도 저하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인재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자, 인재들을 기업 외부에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기업 내부의 우리 기존의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내가 정말 전에 할 수 없었던 걸 이제 할 수 있구나, 그런 성장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진 양성과 인재 육성의 원칙이고요. 마지막으로 경력 기회 개발의 원칙은 근로자가 경력상 이러이러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 어떤 뭐 연수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한 부분을 알게 되면 기업이 그런 종업원들을 위해서 경력 경로를 설계해주고 근로자들의 경력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직무는 별도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를 관계자에게 통보해서 승진 경로가 일정 부서, 쉽게 말해서 왜 핵심 부서 또는 뭐 한직 부서 이런 식으로 너무 부서끼리 어떤 경로가 좀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력 기회의 개발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문제에서 찾으면 되는데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자, 종합평가의 원칙이라는 거는 경력 개발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근로기준법에 법정 수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법정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게 명기되어 있어서 반드시 기업체에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수당을 우리가 법정 수당이라 그러고요. 임의 수당은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이라든지 취업 규칙 등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걸 말하는데, 우선 법정 수당 볼게요. 연장 근로 수당.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존에 이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근로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는 걸 말하겠죠. 그리고 밤늦게 일할 때 야간 근로 수당, 그리고 휴일에 나와서 일할 때 휴일 근로 수당, 연차 수당, 월차 수당, 생리 수당, 산 전후 휴가 수당, 휴업 수당,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수당에 해당하고요. 임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가족 수당, 직책 수당, 통근 수당, 주택 수당,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법정 수당인지 어떤 것이 임의 수당인지를 구분해서 잘 외워뒀다가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법정 수당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 중에서 임의 수당인 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휴업수당 법정수당이고요. 2번 휴일근로수당도 그렇죠. 3번 출산 전후 휴가수당도 법정수당입니다. 자,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자, 가족수당은 임의 수당에 해당했습니다. 자, 14번 볼까요? 다음 중 종업원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성과 배분 제도로, 자, 위원회 제도의 활용을 통한 종업원의 참여와 생산의 판매 가치를 기초로 하는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단 성과 배분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자, 우선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스캔론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이 경영에 대한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와 근로자, 그러니까 노사가 비용 절감을 제한하는 위원회 제도를 활용해서, 자, 절약분에 대한 배분액을 배분하는 거죠. 절약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럭커 플랜은 노동 협력 체계를 통해 부가가치예요. 자, 여기는 부가가치를 증대를 달성하고 증가된 생산성 향상분을 이 배율을 정해서 그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럭커 플랜이라고 하는데, 종업원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에 참가함으로써, 아, 그래, 내가 이런 활동에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참여의식을 높이고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윤 분배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보상 외에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형태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소유주처럼 내가 주인의식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이윤 분배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프로 쉐어 플랜. 자, 화폐 단위가 아니라 이건 물량이에요. 그래서 표준 시간 대비 우리가 노동 시간을, 자, 1시간 덜 일했는데도 목표했던 수량 뭐 4,000개를 달성했어. 그러면은 이런 절약된 부분을 이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 표준 시간 대비 실제 생산 이 절약된 부분에 따른 이익을 노사가 50%씩 나누어 갖자 하는 것이 인프로 쉐어 플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피크라고 하는 것은 꼭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꼭대기에 달하면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깎여 나가는 대신 당신이 돈을 덜 받으니 우리가 조금 더 오래 근로할 수 있게 고용을 보장하겠소 하는 제도가 임금 피크제인데요. 일종 근속연수 혹은 나이에 도달했을 때 임금이 이 피크, 꼭대기, 정점에 다다른 후에 감소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오히려 조금 더 오래 근로할 수 있도록 그 근로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임금 피크제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위원회 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참여와 생산의 판매 가치를 기초로 하는 것. 자, 아까 우리 위원회 제도는요, 스캔론 플랜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연봉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우선 연봉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포츠 그 경기 이런 걸 그 시청하는 걸 좋아하면 뭐 유명 축구 선수들이 또는 유명 야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이 연봉 얼마 얼마에 자신이 속한 구단과 계약했다 이런 걸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연봉제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능력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연봉, 1년에 따른 봉급이죠. 그래서 연간 임금 수준을 결정해서 이거를 12달로 쪼개는 거죠. 내가 연봉이 12억이다 하면 한 달에 1억씩, 뭐 1억 2천이다 하면은 자, 1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이거를 12달러 분할해서 지급하는 성과 중심의,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얻어낸 성과 중심의 임금 형태를 연봉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연봉제의 장점은 내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이죠. 이것과 내가 도출해낸 그런 경영 실적, 경영 성과가 나의 임금, 내가 받는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 실적주의를 통해서 이 동기부여도 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회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욕도 고취될 수 있어서 조직의 활성화, 사기 증진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연봉을 많이 주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끌어오기가 쉽잖아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헤드헌터라고 그래요. 헤드헌팅.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복잡한 임금 체계와 지급 구조를 단순화하는 거죠. 당신이랑 나랑 우리 회사랑 계약해서 그냥 그 12달러 쪼개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임금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자, 저 사람이 왜 대체 12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만큼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먹튀 이런 거 스포츠에서, 그쵸? 기껏 뭐 연봉 얼마에 데려왔더니 그만큼의 값을 못했을 때 이런 시비가 제기될 수 있고요. 연봉액이 깎였어요. 전년 대비 뭐 30% 삭감 이런 경우, 내가 이제 슬럼프가 왔구나, 역량이 떨어졌구나 하는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종업원 상호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죠. 저 사람이 대체 왜 10억 받는 거지 하면서 서로 뭔가 조직 내에서 갈등과 반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는 거. 자, 이것이 연봉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톡이 주식이거든요. 주식에 대한 옵션인데, 자, 자금이 부족해요, 회사에서. 그래서 자금이 딸리다 보니까 인재, 유능한 사람을 끌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데 우리가 저 사람을 데려오려면 얼마가 필요해. 자, 이렇게 필요한데 돈이 없을 경우에 벤처기업들이 그렇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창업했을 때 창업자본이 거의 다 이제 투입이 됐다 보니까 여윳돈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는 형태인데, 자,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의 주식, 자사라는 건 우리 회사인데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적은 금액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주식이 원래는 한 주당 10,000원인데 한 주당 7,000원에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적은 금액에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 주식이 뭐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뻥튀기 됐을 때 이거를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시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오로지 능력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일종의 보상제도를 우리가 스톡 옵션, 주식 갖고 활용하는 그런 옵션이다 해서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그렇죠. 자, 능력주의, 실적주의 등을 통해서 종업원들을 동기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켜 조직 활성화와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거 연봉제 장점이고요. 2번,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 확보가 용이. 그렇죠. 돈만 많이 주면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우리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가 용이할 거고요. 자, 자금 부족으로 인재 확보가 어려운 벤처기업 등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는 형태. 자, 이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스톡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기업의 복잡한 임금 체계와 임금 지급 구조의 단순화로 임금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연봉 협상한 거 12달러 쪼개서 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답은 3번. 이거는 스톡 옵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1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복리후생의 설계 원칙의 유형은, 자, 보기 볼게요.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자, 대화를 많이 해야 되나 봐요. 근로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함. 자, 우리가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일종의 혜택, 복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걸 법정 복리후생이라고 했고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걸 비법정 복리후생 또는 임의 복리후생이라고 하는데, 법정 복리후생에는 사대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또는 뭐 퇴직금 제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복리후생 제도에는 뭐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뭐 홀리스틱 복리후생제도,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우선 복리후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원칙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욕구 충족 원칙은 근로자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혜택을 줬으면 하는지를 파악해서 이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자는 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네요. 그럼 답은 1번이고,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자, 근로자의 참여 원칙. 근로자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왜 친구들하고 뭘 시켜 먹기로 했을 때도 물어보잖아요. 너 뭐 먹을래? 난 치킨 먹고 싶어. 난 떡볶이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또는 노사가 서로 대표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것이 근로자의 참여 원칙이고요. 다수 혜택의 원칙. 어찌됐건 우리 회사, 이 사업장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전 근로자를 좀 가입하게 해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수 혜택의 원칙이고요. 마지막 지불 능력의 원칙. 이게 어찌됐건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현재와 미래의 복리후생비 지불 능력의 범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봅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보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자, 우선 내용 좀 볼게요. 원천징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 원천 납세 의무자가 내야 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주는 사람이 우리한테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주는 걸 원천 징수라 그래요. 뭐 소득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을 미리 떼고 주는 거, 이런 걸 원천 징수 제도라고 하고요. 자,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는데, 자, 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원천이나 유형이 서로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하나의 과세 표준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배사 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분류과세라고 하는 것은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 표준을 매겨가지고 과세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따로 떼놓고 보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어떤 것들이 해당되냐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가 비슷한데요.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우리 회사의 회계부서가 미리 세금을 떼는 거죠. 원천징수, 앞서 말씀드렸어요. 원천징수를 통해서 과세 당국에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납부 의무를 내가 대신하고 저 사람은 안 내도 돼. 월급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천납세 의무자가 낼 세금을 미리 내가 떼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의 대상이 되는 소득들은 뭐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직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중에 일정한 소득이 이 분리과세에 해당한다는 거, 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해서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거. 자, 이게 아까 뭐였죠? 먼저 말씀드린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네요. 다음 중 보기에서 법정 휴가에 해당하는 것은, 자, 법정 휴가란 거, 자, 우선 휴일과 휴가 좀 볼게요. 자, 법정 휴일, 자,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휴일, 주휴일, 개근 시에는 유급이고 근로자의 날도 유급이죠. 5월 1일입니다. 자, 휴가는 내가 원해서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 근거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휴가고요. 자, 약정휴가라는 것은 부여 여부나 조건이 회사,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임금을 줄지 말지, 이날 쉬었을 때 줄지 말지도 회사와 어떤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날 쉬었어도 돈을 줄지 말지는. 자, 공휴일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타 기업의 휴일, 창립기념일, 그 다음에 약정휴가, 이거는 줄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경조휴가, 포상휴가, 학예휴가. 자, 그러면 이제 휴일에 대한 것도 좀 볼게요. 휴일의 종류에는 주휴일.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되고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 그러니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정한 그런 근로일수를 다 나오면은 토, 일 안에서도 그날은 유급휴일이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고 특정일을 노사가 서로 결정하면 되고, 자,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법률에 의해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로, 공휴일은 노동법에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안 쉬어도 돼요, 공휴일날. 그래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이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야 휴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법정휴가 묻고 있잖아요. 자, 생리휴가 해당하나요? 그렇죠. 아까 여기 해당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경조휴가, 자는 얘는 약정휴가였고요. 포상휴가도 약정휴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자, 얘도 법정휴가네요. 자,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 몇 번이죠?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봐요. 다음 중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중 노조의 통제력, 지배력이 가장 높은 형태는, 자,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이 지금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클로즈드 숍 좀 볼게요. 얘는 닫혀있다는 뜻이잖아요. 보수적인 거야. 그래서 얘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걸로 노조의 지배력이 센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원을 마음대로 뽑고 싶은데 그 노조에서 안 돼.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만 뽑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통제력이 가장 강한 그런 노조 가입 방법이고요. 유니언숍은 처음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근로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되는 형태가 유니언숍이었고요. 오픈숍, 조합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오픈숍이고, 에이전시 숍은 노동조합 가입할지 말지는 당신 자유예요. 하지만 가입 안 한 당신도 노조 활동에 필요한 조합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게 에이전시 숍입니다. 자, 문제에서 노조의 통제력이 가장 높은 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근로자로 뽑을 수 있는 클로즈드 숍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님, 경영자 말하는 거예요. 사용자 측면의 노동쟁의 행위는, 자, 노동쟁의라는 것은 이제 서로 노사 간에 다툼이 발생한 걸 말하는데요. 자, 노동쟁의 행위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측 쟁의에는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생산 통제, 준법 투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파업 먼저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노사 결렬 이런 걸 생각하면 바로 이 파업인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분리시킨다. 즉 사장님이 시킨 대로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 일 안 하는 거예요. 사장님 말 무시하고 회사에서 그냥 일 안 해버리는 거. 자, 이게 파업이고, 태업은 하긴 하는데 일부러 성의 없이 하고 작업을 좀 조잡하게 해가지고 능률과 품질을 떨구는 행위를 태업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이콧은 제품이나 이런 거 사지 마라, 제발 이 회사랑 근로계약 맺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일종의 불매운동을 보이콧이라고 하고요. 피켓팅은 이제 여러분들 왜 팻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쟁의 중에 사업장 또는 공장에 대한 감시와 일하고 싶은 사람들, 근로희망자들 출입을 저지하면서 제발 우리 파업에 이게 협력해 달라는 것을 호소하는 행위를 피켓팅이라고 하고요. 생산 통제는 사업장의 생산 시설이나 원자재를 점거해 버리는 거예요, 노조가. 그래서 사용자가 왜 이러는 거냐고 이게 막 해도 그거를 무시한 상태로 기업을 경영하고 생산 활동을 통제하는 걸로 쉽게 말하면 기지점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법 투쟁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노동관계법 엄격히 준수하지만 잔업이나 휴일근무가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거부함으로써 이거 진짜 납기일 맞춰야 되는데 이게 곤란한데도 우린 싫다고 잔업 안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딱 거부해버림으로써 사업장 업무를 곤란케 하는 걸 준법 투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측, 사장님, 경영자가 할 수 있는 쟁의행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장 폐쇄와 조업 계속 또는 대체 고용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좀 보겠습니다. 자, 직장 폐쇄는 쟁의 중에 사업장에 대한 생산시설을 폐쇄, 그러니까 사업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니네 오지마, 일하지마, 돈 안 줄 거야.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인 거죠. 직장 출입을 차단시켜가지고 노동력 일을 하고 싶어도 안 주고 돈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장 폐쇄고요. 조업 계속은 그래 니네가 일 안 할 거다 그거지. 그럼 우리 다른 사람 뽑아서 하면 돼. 해서 이 쟁의행위 안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야 당신네들 하면 되잖아. 당신네들 파업 안 할 거잖아. 태업 안 할 거잖아. 당신들이 와서 해. 이런 식으로 대체 고용에 의해서 조업을 이어나가는 행동을 조업 계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노동쟁의 볼게요. 자, 피켓팅은 근로자 측, 생산 통제도 근로자 측, 준법 투쟁도 근로자 측이고 마지막 조업 계속. 자, 얘만 사용자 측면이네요.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풀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